제가 사범대학 졸업하고 그 해부터 수업이라는 이런 남 앞에서 얘기하고 저희가 벌써 한 30년 이상 됐는데 늘 이런 자리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고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특히 이제 외교 공부는 쉽게 수준을 헤아리기 어렵고 또 과연 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가늠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인연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문으로 외교를 접하기 시작했던 게 가장 주광근 스님이 외교 원전 전문학님 3학원 설교했을 때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갔던 1996년부터 외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그냥 외교 관련 책을 좀 보는 정도였다가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광근 스님께는 화문불전을 있는 방법을 그 화문불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 배우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제 관심사가 윤리학이었기 때문에 윤리학 또 도덕교육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을 특히 교사들이나 학생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제 주된 화두였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초기 경전을 접하기도 하고 주로 주광근 스님께 배웠던 것은 보살계본 했었고 거기도 이제 과정이니까 학위 논문 같은 것을 써야 됐을 때도 원효 스님 보살계본 주범문이가 저한테 주어진 텍스트였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제 스타일로 새겨서 단행보로 한 번 내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었는데 지금 걸린 다신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그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짐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냥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좀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또 뭐 일상적으로 또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도가 좀 나가다가 멈추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오늘 함께 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 사회의 그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우리 사회 윤리 물음 첫 번째 작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 물음을 던지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교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윤리에 아주 익숙하고 윤리 담론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잉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큼이나 윤리가 우리 삶에서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윤리의 과잉, 도덕의 과잉 이런 말들 쓰는데 흔히 이제 도덕과 윤리를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도덕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말을 쓰고 윤리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사회적인 차원을 하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 윤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윤리를 갖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도덕 관련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윤리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합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 펼쳐지긴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불교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불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무언가 일반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대체로 기대하는 게 그래도 무언가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 또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이제 제가 접하는 것은 요즘에는 긍정적인 면도 꽤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무언가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의 기반은 과연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한 이후로 가장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문과 삶의 간극을 어떻게든 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진 것입니다. 불교라는 게 무슨 이론이나 경전 공부를 배제하지 않지만 자기 삶 속에 불교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과연 그걸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경전을 공부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충실히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불교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 물음이 핵심적인 물음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보살행도 함께 하고 또 사찰 순례도 하고 그러면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차원의 윤리 문제에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의 것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에 일정 부분 성공하게 되면서 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됐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켜보는 것처럼 한중일 3국을 놓고만 본다면 우리가 가장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사회가 없지 않지만 그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게 너무 미약해서 국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시민사회 결집해서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외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는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민사회가 정착했다는 말을 하려면 그것 못지않게 시민윤리가 함께 작동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윤리 없는 공고한 시민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사회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윤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친한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잘해주다가도 또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사람 만나면 아주 무뚝뚝해지거나 아니면 불친절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공공의 시민윤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징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좀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민윤리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챙기는데 아주 익숙해 있고 전에는 그래도 좀 체면이라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그냥 다 한판에 뒤집어 버리는 특히 이른바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이 시민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뚜렷한 어떤 증상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고 또 언론들이 또 그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계속 증폭시키고 그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시민사회 전반에 고통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시대를
불자로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그런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쪽을 보시면, 불자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었었는데, 불자라는 말과 함께 제가보살이라는 말을 일부러 부각시켜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불교 전통이 기본적으로는 보살불교의 전통 위에 서 있고, 실제로 보살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라는 두 주체를 공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출가보살의 장점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특히 우바세계경이나 기타 이런 계경에 보면 출가보살은 출가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가를 결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존중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한 번쯤은 출가를 생각해 보지만 대체로 결행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바세계경에도 제가보살의 한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보살은 속세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쁜 인연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수행 여건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살불교의 핵심 특징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의 차이를 질적인 차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행 여건의 차이고 또 잘하면 출가보살과 함께 제가보살도 깨달음의 길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전제합니다. 네, 그런 제가보살로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가보살로 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출가보살도 시민이죠. 한편으로. 그렇지만 시민의 삶의 영역에 좀 더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보살들입니다. 우리들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제가보살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제가보살이 우리 사회에서 아까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보살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는 제가보살이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그 시민윤리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물론 뭐 기독교인도 있고 뭐 카톨릭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교인들에게 갖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좀 더 낫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어떤 특히 공적인 영역,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민주라는 개념이 특히 자유주의와 함께 부각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우리는 민주를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공화라고 하는 공공의 것, 공적인 영역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몰두하고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민주에서 공화로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외적으로 성취됐다면 이제는 공공의 것을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이 공공의 것들을 확보해 갈 것이냐.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정말 좋은 사회로 갈 수 없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불자들이 좀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최근 들어와서 특히 불교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교 자체에 대한 또는 불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고 또 과도한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그 기대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결여하고 있고 신속히 어떻게 세워가야 될 공공의 영역 또는 공공윤리를 제가 불자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실천을 해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민윤리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그래도 늘 함께 모여서 하는 정평불 같은 이런 일종의 공공 영역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런 데서 시작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기대에 일정 부분 우리가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쪽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제가보살로서 잘 살아냄으로써 불교의 가치를 시민사회에 드러내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보살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가보살이 누구인가, 이 시대의 제가보살이 누구인가라는 하나의 모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곧 제가보살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보살은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 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특히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보살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관계 맺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이익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도 가끔 특히 요즘 들어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모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아무 이해관계가 이제 없는데도 여기 와서 그냥 질서가 없는 얘기, 그걸 우리는 수다라고 그러죠. 사실은 여자들이 수다를 많이 떤다지만 남자들도 수다스럽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이렇게 모이면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모였는데 그 일하는 분들한테 그냥 창피할 정도로 몇 번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막 자기 얘기를 확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고등학교 얘기하다가 대학 얘기하다가 뭐 그 이후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이익이나 뭐 이런 걸 관계로 맺기를 하다가 그런 것에 지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순전한 관계, 그러니까 그 자체로 관계 자체로 완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들을 갖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제가보살이라서 또는 불자라서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관계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그것을 좀 더 굳건하게 공공영역의 것으로 확고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야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플라스틱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사실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이른바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라는 상당히 비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도 저도 특히 생수 같은 거 먹어야 될 때 그 플라스틱 병을 들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도 워낙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쉽게 늘 이렇게 물병을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 쉽게 들고 다니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가지고 해결될 차원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것들이, 그런 관심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확장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정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많이 먹게 되면서 사실 회를 먹는 게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로. 뭐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너무 작은 플라스틱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모든 생선회에 플라스틱이 다 촘촘히 박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공공의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결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될 때 제가보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게 뭐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개인적인 영역의 노력과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공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민윤리를 정립해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제가보살도 제가보살이나 출가보살이나 기본적으로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정과 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야 되고, 특히 최소한의 계율을 마음으로라도 수지하지 않으면 제가보살, 출가보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계율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사분율과 같은 초기 불교의 계율과 함께 대승계를 함께 수지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너무 많은 계율들을 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특히 이제 출가보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율 자체도 이 시대에 맞게 좀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제가보살들에게는 오계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준수해야 될 그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 시대에 맞게 여러 개의 계율들, 시대적인 계율들을 우리가 찾아서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것 또는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최소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보고 그걸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고 그 계를 범하면 참회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제가보살이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일 수 있고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제가보살이 흔히 윤리학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도덕성을 개인윤리라고 그러고, 한 사회가 보여줘야 될 윤리를 사회윤리란 말로 이렇게 좀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되게 된 계기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개인이 도덕적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사회윤리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자기 일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긴 파장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 개인적인 면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그 관계적 맥락을 망각한 채, 특히 결과를, 원래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동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행위의 동기가 올바르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의무윤리라고 하는 것의 관점이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무윤리에서 책임윤리로의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는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 때는 행위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미칠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날 밤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일부러 그 학생이 혹시 두려움을 느낄까봐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학생이 되게 뒤를 이렇게 훔쳐 쳐다보면서 저를 계속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빨리 지나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제가 빨리 이렇게 따라갔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걸로 생각한 거죠. 자기를 나쁜 의미에 잡으러 오고 생각한 거지. 그래갖고 제가 팍 지나치는데 막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10대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데,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행동은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볼 수 있지만 결국까지 따지면 그다지 옳은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사회윤리란 말이 부각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윤리란 말이 부각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전에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자기들 동료가 이렇게 베트콩에게 살해당하고 뭐 한두 명 죽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학살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 책임을 특히 소대장인 켈리 중이라고 하는, 이라이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이라이 학살. 켈리 중이라고 하는 소대장이 자기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소대원이 그 연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소대원 중에 누가 하나가 죽으니까 가서 그냥 한 사람이 총을 쏘니까 그냥 다 쏴가지고 마을에 양민들이 학살된 거예요. 양민들이. 어린애들까지.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대장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소대원들의 책임은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책임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소대장으로서 그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미국의 무슨 꽤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간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 마을 사람이나 누가 봐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가서 그렇게까지 행동이 그렇게까지 펼쳐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소대장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윤리란 말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회윤리란 말을 개인윤리란 말과 이렇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불교윤리의 관점에서 사회윤리를 보는데 가장 큰 그 도움을 저는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윤리적 문제를 책임지는 주체는 자신의 인연의 고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연의 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또는 인연의 고리를 우리가 정확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생각으로 그 인연의 고리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는 그 개인이 사회윤리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불교윤리가 가장 깊은 심오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집단과 분리될 수 없고, 개인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고, 개인이 지구촌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맥락, 또 실천적 지침을 주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불교가 사회윤리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맨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불자의 사회윤리를 생각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좀 해내야 될 일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역사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일반적으로 세 정도의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살으셨고 우리 조상들 열심히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택한 부류의 행동은 이른바 척사파라고 하는, 자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특히 주장학적 가치관을 전제로 해서 외세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또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죠.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미군도 좀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척사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김옥균 같은 이른바 개혁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세 번째 부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개혁을 토대로 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인데, 이른바 개벽파라고 얘기합니다. 개벽파. 이 개벽파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학이 시작된 최시영 선생, 또 해월 최시영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중심축에 있었고 또 그 이외에 원불교를 창시한 분들도 그렇고 또 강증산도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흐려졌지만 강증산도 넓게 보면 개벽파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힘을 쌓아서 근본적으로 극복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걸 뺏겼고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그런 세 부류의 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근데 그럼에도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간에 우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곤란함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형성하지 못한 채 어른이 돼버리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바라볼지.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고 경제 무역 대국 6위권에 속하죠. 또 군사력으로 봐도 사실은 일본과 우리 남한과 맞서도 일본과 맞설만 합니다. 우리 군사력 자체가. 북한까지 합하면 우리가 더 강하죠. 근데 그런 외적인 것은 있지만 그 틈새에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또 벽돌 하나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불교를 제가 접하면서 불교가 과연 무엇이냐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불교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참 당혹스럽죠?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받아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불교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진심 어린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던 불교가 이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이 기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칭하는 개념을 두카고라고 한다. 그런 것이. 그리고 그 두카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고통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함께 특히 이제 제가 불교 공부를 한 것이 뭐 좁은 통로였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산 지관 큰 스님과 만나면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고려대장경서 하시던 우리 정림 스님과도 인연이 닿아서 그때 잠깐 아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화여대 계시던 소홍열 선생님이나 또 가수 김수철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아주 그때가 정말 즐겁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특히 아마 한국 불교의 새겨진 특징으로 제 몸에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는 걸림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걸림없음.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걸림이 없어야 된다.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 원칙 자체에도 걸림이 없는 그것이 특히 한국 불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그 걸림없음은 원칙을 전제로 한 걸림없음이죠. 원칙이 없이 걸림없음을 추구해버리면 정말 이것 또한 저것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원칙에 매달려버리면 그 원칙에 매달리고 그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집어넣어버리면 불교는 매력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원칙을 갖되 걸림없이 넘나들 수 있는 이판과 사판의 세계를 걸림없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스승들에게는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봤고 저도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로 걸려 넘어지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런 걸림없음을 추구하면서 원칙을 또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실은 저 개인으로서 저를 바라볼 때도 그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현대 그 사회 철학자들이 주목하게 된 개념 중에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개념이 인정이다. 그런 말 합니다. 인정.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죠. 그런데 그 인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누구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삶이 잘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남겨지게 된 자신의 인정이란 말은 그 자신 속에는 타자의 여러 시선들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의 지향점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나 자체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은 그냥 한국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부끄러운 나라도 아닌 거죠. 그게 불자로서 한국의 불자로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냥 한국입니다. 근데 또 싸움이 시작된다면 싸워볼 만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싸워야 되죠. 뭐 이런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교 사회윤리의 첫 번째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만일에 그런 것들이 불교인들이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점차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에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불행히도 그게 지식인들 사회에 더 강합니다. 이게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미국에 기대서 살아온 우리 역사적인 어떤 후유증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형을 외국에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나 뭐 유럽 같은 데도 안 되고 미국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꾸로 저는 초기 불교가 아직 살아있다는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의 모형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양곤이라는데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그들의 살벌한 눈망울과 마주하게 되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냥 끊임없이 지금도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뭐 불필요한 비교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또는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사회윤리의 출발점은 나 자신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특히 불교 사회윤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일을 통해서 윤리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와 가장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만납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일이 갖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불자로서의 나름대로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선함의 영역이 또는 맑음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시도하는 것. 그게 불교 사회윤리가 두 번째로 활성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탄 스님이 틱나탄이 틱이 스님이죠.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 그러면 역전압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나탄 스님 또는 틱나탄 이렇게 부르는 게. 틱은 석가모니한테 이제 석도왕 석가모니 제자니까. 아 그렇군요. 예, 네. 잘 몰랐네 이거. 석이 된. 네. 틱나탄 그럼 승나탄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그 틱나탄 스님이 오랫동안 외국에 프랑스에 계시다가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신 책 그 사쪽에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잠깐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따옴표 있는 부분 까지 우리의 집, 참 고향집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평화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다. 그 평화에 접속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치유될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명상 수련의 문제이다. 우리는 진짜로 살지 못한다. 예쁜 아기가 다가와서 웃어줄 때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가? 아니면 생명과 서로를 만날 그 값진 기회를 잃고 마는가? 이 책은 일종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읽어봤더니 처음에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자서전인데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인데 그분에게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이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자신을 침략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또 미국 식민주의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면서도 미움 마음을 내지 않는 그들을 어떤 자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저항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더 하지 않도록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항한다.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솔직하신 게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죠? 우리도 일본인들 생각하면 그냥 믿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미움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미운 마음을 돌리도록 노력하면서 그럼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저항을 멈추면 안 되죠. 실제로. 지금 일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고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역사를 잘 보여줘 왔습니다. 3.1 독립운동 올해 100주년인데 그 100주년의 독립선언서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 연대에서 3.1 100주년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책도 한 권 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독립선언을 분석하고 2019 독립선언서를 지난 2월 28일에 다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읽어봤더니 그 엄혹한 시절에 독립선언서에 미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세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항하죠.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저는 그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특히 틱나탄 스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핵심적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끊임없이 해가되 그 저항이 어떤 미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비심에 근거한 악한 행위를 적이 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 악한 행위를 어떻게든지 줄여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결국은 참여불교고 그게 틱나탄의 참여불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이 박경희 선생님도 번역하신 책 그 뒷부분에도 틱나탄 스님의 참여불교에 대한 장이 길게 있어서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참여불교라는 말을 쓸 때 잘못하면 참여불교는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서 투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형적인 모습은 동일할지라도 사실은 틱나탄만큼 베트남의 그 지배자들에게 위협적이고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미움이 없었다. 근데 그 미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일상적인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감으로써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만큼 극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쯤은 90이 넘은 지금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곧 나의 고향이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불자의 또는 스님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특히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그분은 뭐 초기 불교 수행자만도 아니고 베트남 불교는 대승불교권이기도 하죠. 실제로 임재선 계통에 속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법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 뭐 오히려 스승하다 이런 개념도 없는 거죠. 그날그날에 맞는
걷기 명상, 뭐 기타 안중 명상, 뭐 그분이 막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개발한 명상 중에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치과 명상이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치과 명상을 되게 무섭고 힘들어요. 막 누워 있으면 또 옆에서 막 가는 소리 나면 그게 정말로 뼈에 스밀 정도 두려움이에요. 가가지고 제 숨을 쉬는 108번을 쉬는 명상을 쫙 하면 처음엔 좀 들리다가 한 50기, 60기 넘으면 덜 들립니다. 실제로. 근데 틱나탄 스님의 수행 방법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든 뭐 선 불교든 수행 방법을 갖다가 자기 일상 속에서 늘 수행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기타 이런 감정들을 끊임없이 억누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지에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게 어렵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아 저분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지구의 문제까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불교 사회윤리의 핵심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기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구촌의 문제로 갈 수도 있고 지구촌의 문제를 시작해서 내 마음의 문제로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근간으로 한 몸의 수행이 따라가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불교 사회윤리가 개인윤리와 분리되지 않으면서 확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이고 특히 우리처럼 나름대로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하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3만 불이라고 하는 국민소득을 이룰 정도의 성장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누구도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그런 그 수행, 일상 속의 수행을 나름대로 확립하고 그걸 또 모아서 함께하고 그런 좋은 기운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역할을 조용조용히 해나가면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정말로 외적인 시민사회에 걸맞는 시민윤리를 갖춘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저도 잘 못 해내고 있고 늘 노력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고 또 서로 이렇게 사실 여기 와서 지난번에 저도 이보고 법사님이 이끄시는 산사순례 어쩌다 한번 참석해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참 좋았어요.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특히 이 모임에는 그냥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서 늘 부끄럽습니다. 홍명주 쌤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유병화 보살님도 오시고 다들 함께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이 만남 자체를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기분 좋음이 사회 전반의 어떤 건강함으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